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월가를 방문해서 직접 투자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의지만 갖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실현 가능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겠죠. 당장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투자 관세 압박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큰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IM증권 리서치본부 박상현 전문위원,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디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월가의 주요 인물들을 만나서 한국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을 홍보하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데 약간의 장애 요소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바뀔 겁니다. 자사주를 취득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남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3차 법률 개정, 제도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에 나섰고 완전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국내 증시 상황은 뭐 이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여러 대외 변수들에 좀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진단부터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잘 나가다가 또 한번 대외 변수에 휘청거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저는 금융시장은 항상 걱정의 벽이 있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금융시장이 뭐 걱정 없이, 그러니까 불확실성 없이 사실은 있었던 적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불확실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국내 어떤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뭐 자금의 흐름 자체를 상당히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라고 하면 상당히 저희가 우려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물론 이제 한미 투자 협상 같은 경우는 좀 나란히 예상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변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해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결국 증시의 뭐 서건대로 결국 이제 걱정의 벽을 타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계속 걱정의 벽만 타는, 기대의 벽, 환호의 벽을 좀 타면 안 됩니까, 대표님? 근데 그는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럴까요? 되면. 예. 그래서 참 어쩔 수 없네요. 왜냐면 이게 다 사고 팔아야지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사주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또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건 그런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 지난 한 주,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조정이 좀 세고 환율도 오르고 해서 걱정이 있긴 했지만 네. 지난 한 주는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좀 한 주간 좀 제일 부진했던 글로벌 증시에서, 하지만 한 달을 놓고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가 또 거의 탑이었습니다. 1등이었고 연초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지금 1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 주도 또 국내 주도 이 양쪽에서 같이 사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를 가격에 반영하는 그 방향성 자체는 지속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조금 걱정이 됐던 거는 최근 들어서 그 연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약했던 달러의 방향성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스물스물 좀 달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 달러 지수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지난주에 조금 강화됐던 거,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매도의 빌미를 일부 소위 이제 차익 실현의 빌미를 좀 제공하긴 했고, 또 통상 원래 9월달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그러는데 조정이 거의 없다가 지난주에 조금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뭐 10월까지 보면 10월 말까지 조금 시간은 남아 있어서 9, 10월이 통상적으로 변동성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위 경계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변동성은 10월까지는 좀 더 좀 연장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긴 호흡에서는 한국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그 국내나 외국인들의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우리 증시에 찾아온 호기, 좋은 흐름을 지금 탔는데 계속 갔으면 좋겠거든요. 조정을 받더라도 좀 일시적으로 흔들리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상무님? 저도 이제 일시적인 조정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코스피가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지난주 후반 전까지만 해도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가 거의 한 9%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국가들 뭐 일본이나 뭐 대만도 오르긴 했는데 저희가 유독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은 한 4% 올랐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9% 올랐으니 사실 이제 그 사이에 약간 좀 그 갭이 있었던 걸로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 같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저희만 사실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세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지난 주말에 뭐 대미 투자, 뭐 환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저희에게 좀 차익 실현의 압박을 좀 줬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뭐 저희 주식시장의 어떤 추세를 완전히 좀 뭐 망가뜨리는 그런 요인은 아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슈들 하나씩 짚어볼게요. 우리 국내에서는 3차 상법 개정이 상당한 기대감과 우려가 같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만 놓고 본다면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더 힘을 실어주었고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이번 회기 내에 3차 상법 개정 통과시킬 의지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일종의 이제 마무리 작업이죠. 이제 그 올해 더 센 상법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현재 여당이 시장에 약속을 했던 네. 결국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의 마지막 마무리가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것이 3차 상법 통과하면서 그 디테일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마무리되는 것, 그것이 또 지난주에 유엔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월가의 CEO들을 데려다 놓고 사실은 그 약속을 했던 거에 또 종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지켜진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것을 일본 시장하고 우리하고 또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일본은 그래도 자율 규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법에 명시해서 그것을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은 결국 되돌아갈 거야 내지는 못할 거야라는 그러한 디스카운트 오래됐던 것이 아예 법으로 명시된다면 이거는 거의 이제 그냥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 약속의 실행 강도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은 특히 외국인들은 좀 더 환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에 있어서 이제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거는 상당한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들으셨지만 뉴욕 월가에 가서도 분명히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 개정을 다시 한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이라고 할까요? 뭐 우회 방법도 찾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식의 움직임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기업 입장에서야 뭐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뭐 또 약간의 좀 회피수단을 좀 찾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뉴스 기사에도 뭐 교환사채 발행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근데 뭐 기본적으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증시 부양책이라든지 또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 개정뿐만 아니라 뭐 지금 MSCI 선진국 편입 지수 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하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보면 최근에 일부 기업의 이러한 교환사채 발행 규모 증가 자체를 뭐 그렇게 너무 증시의 뭐 악재라든지 또 뭐 법의 어떤 저항 뭐 이러한 것으로 보기는 조금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신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자본시장 육성 정책을 강하게 내비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좀 흔들렸던 것들이 이제 네. 대주주 요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정책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 원복을 시키고 이후에 지금 뭐 대회 나가서 대통령 직접 IR을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보면 결국 정책의 일관성이란 부분 자체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네. 뭐 일부의 조금 반발 비슷한 어떤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정부가 뭐 지금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정책들 뭐 또 MSCI 편입이라든지 또 최근에 보면 이제 배당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유연한 자세를 사실은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어떤 발언까지도 사실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 자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번 정부의 첫 번째 아마 가장 큰 그 뭐랄까요
정부의 목표, 뭐 이러한 아젠다 자체는 결국 증시 선진화라는 부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근의 흐름 자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증시에는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각으로 보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 기업들한테도 주가 방어라든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분명히 맞다는 건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한다라는 거는 뭔가 경영권 침해에 대한 위협, 걱정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뭐 굳이 미국이랑 저희랑을 좀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자발적으로 자사주를 사고 많이 하잖아요. 예. 실적 발표할 때마다 같이 발표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 하는 거하고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하고의 그 뉘앙스의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사주를 사는 것들이 그저 경영권을 받기 위해서 약간 기업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는 주주를 위한 어떤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 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기업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를 굳이 이제 의무화해야 되고 그 속도를 굉장히 좀 가파르게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이제 부담을 갖느냐 이제 이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제도화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그 동안에 못 누렸던 어떤 그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고 다만 이게 조금 더 자리 잡고 또 기업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현실화될 때까지는 약간의 뭐 시행착오나 약간의 어떤 그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된 것을 뭐 아쉬워하면서 현장에서 또 모건 스탠리 관계자 나왔는지 잘 부탁한다 뭐 이런 웃으면서 이런 농담도 했었죠. 지금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외환 시장 24시간 개방 계획을 발표했어요. 기재부에서.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팩트가 있는 이슈라고 보시는지요, 위원님? 예, 뭐 정부가 그러한 로드맵을 만들고 또 실제 시행에 옮긴다라고 하면 네. 뭐 저희가 MSCI 선진국 편입 지수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WGBI, 그러니까 국채 지수 편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뭐 요구 조건들을 다 수용을 하면서 뭐 다소 좀 늦어졌지만 내년 4월에 사실은 편입이 좀 되는 거로 사실은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큰 허들이었던 뭐 외환시장 뭐 24시간 개방이라든지 네. 뭐 이러한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국내 증시 또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들을 감안하게 되면 편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편입이라는 것이 뭐 한편에서 보면 이제 외국인 자금이 사실은 상당 부분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뭐 국채 지수 같은 거 편입 같은 경우도 보면 한 600억 달러 정도가 국채 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선진국 지수 편입 같은 경우에도 한 300억 달러 정도의 외국인 자금이 추가로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결국 국내 어떤 수급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국내 증시 어떤 그 리레이팅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것이 이제 전 정부가 원하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마중물로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어떤 경제 규모나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뭐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걸맞는 순위 아닌가. 근데 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제약 요건들 때문에 사실은 편입이 상당 부분 지연됐던데 이번 참에 사실은 조금 이러한 그 지수 편입 뭐를 통해서 국내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리레이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점으로 좀 마련할 필요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허상무님. 네. 이게 24시간 외환시장 개방도 개방이지만 역외 시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원화 거래를 거의 자유롭게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외환시장 말고 나라 밖에서도 우리 워낙 외국인 투자자들끼리도 원화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원화 기반의 자산들, 뭐 주식이 대표, 채권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라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확 유동성이 들어올 여지는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여러 가지 뭐 그 조건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게 외국인들이 속된 말로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자산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열어달라
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열어준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조금씩은 더 다가간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MSCI의 선진국에 이제 편입된다고 해서 이게 이제 엄청나게 코스피 5천 시대가 엄청 가까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제 이머징에 있다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사례가 뭐 예전에 그리스 사례도 있었고 뭐 이스라엘 사례들도 있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뭐 결과가 아주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지수의 어떤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선진국으로서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좀 더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름표를 딴 것뿐이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정말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기업들의 어떤 실적 그리고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시장 개방을 좀 주저했던 건 사실 그거 아닌가요? 변동성, 환율 변동성.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해외 큰손들이 외환시장에서 환 갖고 장난치는 거, 투기적 자본들 들어오는 거 이런 거 걱정해서 사실 못했던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도 외환시장의 체력, 펀더멘털 이런 것들이 좀 갖춰졌다, 버틸 만한 여력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일단은 그 말씀드린 이제까지 막았던 가장 큰 이유는 트라우마죠, 사실은. IMF라는 걸 겪었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 금모으기부터 해갖고 네. 별의별 일을 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그 재경부 기재부 지금 기재부죠. 그쪽의 그 관리들은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아예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초반에 소위 이제 5급으로 들어가서 막 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다 국장급이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머릿속에는 IMF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환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것에 상당히 좀 주저함, 두려움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 아닌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죠, 당연히 있긴 한데 어쨌든 외환 시장에 대한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첫 무대가 열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MSCI 신흥국에 있다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꼭 좋은 거냐? 이제 그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게 용 꼬리가 될 거냐, 뱀 머리가 될 거냐 이제 이 이슈잖아요, 사실은. 그럼 우리 지금 뱀 머리입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는 비중이 꽤 되는데 MSCI 선진국 시장 들어가면은 아마 1% 우리 시장 전체가 100 중에 1%, 1점 몇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게 상당히 작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러면 우리 대형주 위주로 몇 종목 안으로밖에 못 들어갈 거거든요. 아마 제 기억에 지금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20 몇 개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들어가면 오히려 그쪽은 좀 수혜를 보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좀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특히 최근 들어서 ETF 위주로 이제 투자되는 시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들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네. 수급상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손실 수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해외에서 돈이 너무 빨리 들어와 버리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사기 전에 외국인들이 더 사버려 갖고 그 부가 오히려 우리가 뒤늦게 우리가 살까 뭐 이런 걱정 이게 농담삼아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MSC가 넣어줄지 안 넣을지 또 뚜껑 열어봐야 압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또 그들만의 또 나름 또 이게 자체적인 요구사항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거기가 무슨 유엔 같은 데는 아니잖아요. 거기도 사기업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 어쨌거나 그들과의 그런 거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뭐 엄청난 뭐랄까요, 큰 이정표 같이 보여지기는 하나 장단점이 분명 있어서 거기에 너무 목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환율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 환율이 꽤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1,400원 일단 심리적 저지선으로 저희가 여겼던 부분을 넘어섰어요. 그럼 이제 증시에도 이제 슬슬 예를 들면 외국인들도 오를 거 추세 감안하면 환차손 걱정하게 되는 건데 괜찮겠습니까? 지금 환율 수준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400원대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는 상황은 분명하고요. 네. 항상 이제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했고 뭐 국내
경제도 사실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환율 불안에 대해서는 뭐 정부나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들인데 지금의 1,400원대 환율 자체 이게 우리나라만 사실은 뭐 물론 우리가 한미 투자 협상 불확실성은 어떤 뭐 우리만의 고유의 어떤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 외환 시장 보게 되면 사실은 달러가 예상보다는 좀 강세 쪽으로 돌아서면서 뭐 중국 통화도 대표적으로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150엔을 좀 간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만 사실은 지금 약세인 부분들이 아니고 엔도 약세가 되면서 오히려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94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어떤 정치적 문제 또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해서 환율이 올랐다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텐데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그 달러의 어떤 강세 흐름에서 전 세계 주요 동화가 사실은 좀 편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환을 결국 결정하는 요인 자체는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금지차도 있을 거고 뭐 성장률차 또 자금 프로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다행스러운 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예상으로 상당히 큰 폭의 흑자 규모를 기록합니다. 아마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사실은 자금이란 부분, 달러 자금이란 부분 자체가 국내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뭐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9월달에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연말이나 연초 가서는 좀 국제시장 WTI 편입을 기대한 국제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 불안 요인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경기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가 아직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긴 하지만 바닥을 치고 사실은 오히려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원화에 대한 약세 요인 자체가 그렇게 아주 불거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과제는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어떻게 예상하기 어려운 한미 투자 패키지 협상인 부분들이고 그리고 하나 이제 제가 1,400원대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이게 자주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여하튼 미국에 지금 15% 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관세 효과 자체를 사실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원화 약세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좀 수출 기업 입장에서도 또 이제 기업 실적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오히려 조금 우호적인 어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여기서 더 이상 급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투자 협정의 어떤 불발로 인해서 급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외국인 입장에서도 오히려 국내 주식을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부분 또 국내 경기라든지 수출 경기에도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어떤 환율 수준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제 조건은 여기서 더 오르지 않는다. 네. 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트럼프 발언도 그렇고 불안한 거는 분명히 불안 요소들은 곳곳에 잠재돼 있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양국 간의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양국 간 이슈 그걸 단하로 사실은 그 비교하자면 양국 간의 금리 차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모든 성장률이나 물가니 뭐 이런 걸 다 반영을 하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4% 초반대고 우리나라가 2% 후반대 금요일날 좀 많이 오르면서 거의 3% 가까이 갔긴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인 게 맞고요. 결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까지는 늘 미국보다는 성장률이 좋았는데 최근 길게 보면 한 5년 짧게 보면 한 3년간 미국이 월등히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습니다. 네. 예, 올해까지도 높은데 확실한 건 다행스러운 건 적어도 내년에 있어서는 이것이 다시 정상화되는 것으로 OECD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에 OECD에서 업데이트된 세계 그 경제 성장률 전망 업데이트했는데 특히 따로 바꾸지 않은 걸 본다면 내년도 가면은 우리나라는 그 GDP 성장률을 2.2% 보고 있고요. 네. 미국은 올해 1.8에서 1.5로 낮아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일시적으로는 지금 강달러로 가는 것처럼 보이나 기노브에서는 지금 1,400원대에서 1,500원대로 가는 게 아니라 1,4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보면 너무 그러니까 환을 갖고 너무 걱정할 상황은 적어도 아니다라고 저는 그래서 그 외국인들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도 꾸준히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도 추세는 내년도 말까지 보면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에 뱃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 상무님. 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그 환율에 대해서는 저희 원화가 그냥 지금 정도 수준이 저희 실력에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난 2년여 동안 성장을 다른 국가들보다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달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원화가 저희가 이제 주신 대로 이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의 어떤 적정 환율이라는 수준 자체가 과거에 뭐 1,200원, 1,300원대보다 조금 더 높아진 거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1,300원 후반대에서 1,400원대 초반대 되는 정도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좀 적절한 레벨이고 이게 물론 이제 뭐 미국과의 어떤 그 투자 협상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변동의 여진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뭐 지금이 그렇게 불안한 수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엄청나게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환율은 어쨌든 좀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사실 상반기 때 1,350원대는 약간 좀 저희 실력에 비해서 원화가 좀 셌고 지금 정도가 오히려 좀 적정한 레벨이고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내년 정도가 되면 다시 조금 더 저희도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내려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리 금융시장 또 출렁였죠. 악재로 작용한 문제의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They pay nothing. We have,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이 선불이라는 게 먼저 낸다는 거잖아요. 후불이 아니라 선불이라는 거죠. 자, 이 발언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쉽게 말해서 1%만 빠질 거 한 2, 3% 빠졌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공포감을 좀 더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대미 투자 압박 발언 시장에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송 대표님.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꼴대를 옮긴다. 꼴대로 옮긴다. 예, 경기하는데 꼴대가 자꾸 옮겨다니면은 이게 경기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8월 달 가서 어쨌든 구두 협상이지만 이게 딱 나름대로의 이제 소위 그 아웃라인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런 거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제 계속 좀 말이 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제 꼴대를 옮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제 협상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연 그러면 저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소위 그 협상 원칙을 다 오픈하는 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예 이걸로 간다. 그러니까 뒤에서 뭔가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면합이 없다. 예, 샤바샤바 뭐 이런 거 없다. 네. 뭐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러니까 미국이 움직이기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제 전략인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건 우리가 하필이면 일종의 그 소위 서명이 필요한 협상의 첫 번째 대상이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아주 확고하기보다는 MOU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독점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MOU인 거니까 실제로 정말로 압력을 넣어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 있는 첫 번째 대상이 어찌 보면 미국과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굴복시켜야만 그래야만 사실은 나머지들한테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러트닉 같은 경우가 의외로 또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면서 트럼프를 부추기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미국의 말을 그대로 다 들어주면 그것이 그럼 해결이 될 거냐. 근데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은 들어주면 더 원하고 이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착 상태가 진행되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이 어쨌든 서로 소위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소위 양쪽이 동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당분간 좀 우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 자체는 이거를 넘어가야 될 일종의 이제 진통의 시간 뭐 이런 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강경한 입장, 이재명 대통령 외신 인터뷰 통해서 상당히 강경한 어조 드러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 직면할 거다. 혹은 이대로 미국 요구대로 했다면 난 탄핵당했을 거다.
상당히 여론전을 벌이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의 그 단면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증시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위원님. 예, 뭐 아무래도 불안하죠. 사실 저희가 이 요구안을 다 받아들이기도 사실은 뭐 받아들이려고 뭐 저희가 증시에 있는 입장에서도 사실 힘든 상황들이고요. 저희가 실제 3,500억 달러를 캐시로 현금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아니더라도 사실 뭐 당장은 아니어도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과연 우리가 외환시장 방어력이 있겠느냐라는 우려감은 당연히 증폭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사실은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도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야 되는 분면이 분명히 좀 있고 뭐 이렇게 보면 증시에는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뭐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조금 강하게 압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트럼프 일기 당시에 이제 미중 합의가 있었는데 사실상 보면 그게 제대로 잘 안 지켜졌거든요. 결국 나중에 뭐 팬데믹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느슨한 어떤 합의 이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라는 일종의 조금 뭐 본인의 어떤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내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여하튼 치적으로 삼아서 내년에 뭔가 투자를 더 이제 확대하기 위한 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좀 선두르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판을 사실은 깨기를 뭐 결국 바라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결국 내년에 미국의 여러 가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 돈을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유로를 통해서 사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어느 선에선가는 사실은 좀 타협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좀 현금을 최소한 내고 할 수 있는 좀 방안을 사실은 미국과 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뭐 아무래도 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오고 정부 네. 당국에 있어서 저희가 좀, 외교 전문가가 아닌데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또 별도 브리핑 이런 얘기도 했었죠. 시한에 쫓겨서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없다. 이거 이제 협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시사를 한 거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 발언이 나오니까 증시장 곧바로 이게 큰 불안감으로 작용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이런 발언을 이번만 하겠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사실 그때마다 불안감이 작용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 요소인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네, 맞습니다.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타코라고 해서 한 번씩 또 세게 질렀다가 또 조금 물러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극단적인 걱정으로까지는 가진 않을 걸로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네. 있고 결국은 뭐 이제 다음 달 말에 있는 이제 에이펙 회담에서 그 정도 그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할 수 있는 중간적인 어떤 위치에 좀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때까지 약간의 좀 시장은 껄끄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약간이라도 이제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마도 이제 그동안에 올라온 것들도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올라가거나 계속해서 이제 경계감을 가지면서 시장을 좀 보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계속 칼을 휘두르는 게 또 그 이후에 발언이 나온 거는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시기 조건을 명시를 했죠. 10월 1일 이후 미국 내에 공장을 갖고 있거나 건설 중인 곳을 제외하고는 100% 관세. 그럼 이제 이걸 우리 한국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업체들한테 적용하면 우리는 지금 상황으로는 100% 관세를 맞을 것 같아요. 일본이나 유럽연합은 타결했으니까 15% 관세인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이어서 품목별 관세로는 계속 이렇게 얻어맞는 형국이 되네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하나 우리가 주면은 그건 기본이고 이제 챙겨놓고 이제 다 뭘 더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일차적으로는 이제 냉정해 보면 우리나라 의약품이 전체 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 기억에 아마 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조금 작다는 게 그나마 좀 뭐랄까 혹시 100%를 맞아도 좀 다행이지 않을까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미국에 수출하는 게 완제품보다는 중간재 성격이 좀 많은 걸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는 이거는 약간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면
마치 그 100% 관세를 물려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현재까지 얘기에 의하면. 네. 그러면은 완제품 현재 우리나라의 뭐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팜이나 몇 군데들은 좀 나가 있습니다. 이미 공장을 네. 인수하고 있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완제품 부분에서 뭐 그 소위 희비는 헛갈리겠지만 나가 있는 그 회사들은 좀 일부 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재 성격으로 원재료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고율 관세를 안 매길 확률도 충분히 있거든요. 왜냐면 네. 그들이 받아다가 또 자기들이 또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네. 이것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들 안에서의 그 지금 소위 의학 쪽의 그 소위 이제 그 오바마 케어에서의 그러한 엄청난 지출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이 약간이나 압력의 일환으로 또 이걸 같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분명히 있어서 이걸로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의약품 수출 자체가 대미 수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인데 반도체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반도체는 이제 만약에 다음 또 관세 예고 품목으로 반도체가 일단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만약에 부담스러운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임팩트가 다를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예,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아무래도 대미 주력 상품이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반도체가 국내 증시를 사실은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뭐 그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어떤 관세 협상, 뭐 관세에 대해서 부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당히 좀 클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거는 사실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들 또 미국 내 어떤 생산이라든지 이런 비율에 따라서 또 관세가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뭐 이미 뭐 섣불리 뭐 예측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다만 하나 제가 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개별 관세 뭐 산업별로 이제 개별 관세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보면 철강, 반도체, 자동차, 뭐 의약 뭐 이러한 제품입니다. 결국 미국이 사실은 주도권을 갖고 가고 싶은 산업들. 그러니까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장벽을 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뭐 반도체를 얘기하셨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도 향후에 궁극적인 목표가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거 50%, 수입하는 거 50%의 비율을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인텔에 대해서는 뭐 TSMC가 투자하라. 뭐 사실은 뭐 인텔은 뭐 비슷하게 뭐 정부도 지분이 참여하고 해서 미국 연합군 비슷하게 사실은 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이러한 생각, 구성을 계속 갖고 간다는 거는 미국의 어떤 이 보호주의 장벽 자체가 갈수록 더 커지고 또 이러한 그 보호해야 되고 또 육성해야 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뭐 보호막이나 지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향후 뭐 당장은 아니래도 향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는 상당히 좀 위험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겠는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걱정은 그거죠. 지금 어쨌든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약속받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최애국 대우잖아요. 그러면 최애국 대우는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만약에 깨진다면 제가 너무 이제 안 좋은 상황만 가정은 하지만 지금 상황은 불안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최애국 대우도 지금 보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이 저희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을 하는데 대부분 그 지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HBM과 같은 AI와 관련된 것들이고 주요 고객들이 결국은 뭐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관세가 올린다라고 하면 관세를 서로 부담을 해서 내겠죠. 저희만 100% 내는 그런 형태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외에 다른 반도체는 오히려 저희는 이제 완제품보다는 뭐 PC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안에 이제 들어가서 들어가는 형태 이제 중간재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영향은 저는 심각하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목들보다는 이 반도체가 갖고 있는 희소성 그리고 이미 지금 독과점 형태에서 저희 한국 업체들만 만들 수 있는 일부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은 되지만 이게 이제 치명적이진 않을 거다. 그나마 반도체 업종은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같은 산업이 조금 더 힘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미 역전이 됐죠. 네.
25% 관세. 우리는 받고 있고 원래 우리보다 높았던 관세를 적용받았던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낮은 관세, 상호관세 수준을 적용받고 있으니까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송 대표님 네. 트럼프도 마음대로 못할 거다라는 거죠?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나마 지금 다행스러운 게 이번에 4분기 때 보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소위 그 계약 컨트랙 프라이스라고 하죠. 스팟 마켓 말고 소위 이제 분기별로 거래하는 그 고정 거래가 관련해서는 지금 디램은 지금 30%, 뭐 낸드 10% 계속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네.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쪽 분야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물량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 소위 하이엔드 낸드나 디램 쪽이 오히려 부족해서 지금 없어도 못 파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미국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들에 다 차질이 빚어질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정말로 말씀 주신 대로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현재의 관세를 흡수하는 걸로 대부분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도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애플이 인도에서 그 아이폰 생산한다고 그랬을 때 한번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또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관세 때렸다가 뒤에서 쓱 빼줬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하고 뭐 이런 우려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것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아쉬워서라도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서 이것이 좀 지나놓고 봐야 이것이 현실화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 소위 말한 부정적 효과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까지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낮게 나올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성무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자동차 마지막에 언급하셨던 거. 반도체는 사실 대체되는 게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D램이나 HBM 같은 경우도 한국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3분의 2 이렇게 되니까 한국 업체들 제외하고 어떻게 그럼 나머지 조달하겠어? 이 문제가 있는데 자동차는 좀 다른 게 네. 대체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차 안 사도 냉정하게 따지면 도요타 자동차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들이 최근에 받았던 조정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반영이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형주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자동차만큼 싼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엄청 싼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뭐 한국 주식시장이 뭐 연초 대비해서 막 40%씩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도 유독 이제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사실 잘 못 올라가는 이유가 저는 이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거나 불확실성이 완화가 돼야 그때가 이제 자동차 주식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뭐 물론 절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세 때문에 불리한 환경인 건 맞지만 또 막상 이렇게 또 가격으로 저희가 승부를 보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결국은 품질 쪽으로 더 이제 어떤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할 거고 해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한 2년, 3년 지나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도 좀 극복할 수 있는 외부적인 또 계기가 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지난주 나타났던 특징은 금리나 기대감이 쑥 빠지니까 증시가 바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또 악재로 해석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이제 고용 지표가 새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금리나 기대감을 반영할 거냐 아닐 거냐 여기에 따라서 지수가 그런 방향성을 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예, 뭐 고용 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이야기는 이제 연내 남은 FOMC에서 금리를 더 내릴 거냐. 내릴 이 거냐. 문제까지 예. 염두에 두고 드린 질문입니다. 예, 근데 뭐 연준이 한 달의 지표를 가지고 사실은 방향성을 그렇게 바꾸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번 달이 좋아도 사실은 10월 달에 금리 인하는 사실은 단행이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만약 10월, 11월 뭐 연달 2달 정도 아주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 나왔다라고 하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죠. 근데 한 달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연준이 뭐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하고 갑자기 중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흐름은 사실은 좀 나오지는 않을 거로 봐서 사실은 고용 지표가 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사실은 미국 경제가 뭐 지금 3분기 성장률도 상당히 2분기 성장률 상당히 좋았고 3분기 성장률도 좋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파월 의장이 주식시장이 약간 고평가됐다라는 조금 아주 의외의 발언을 좀 해서 사실 시장이 좀 화들짝 놀란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와 비슷한 것들이 이제 96년에 그리스퍼 의장 자체가 이제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증시가 한번 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미국 증시가 90년에 그 발언이 있어도 실제 버블이 붕괴된 거는 2000년에 버블이 붕괴가 됐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 미국의 펀더멘탈 자체가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이게 금리 뭐 지표라든지 뭐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일희일비 시장이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건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더 시장에는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직도 좀 긍정론을 좀 갖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저희가 지난주에 2분기 미국 성장률 3.8% 깜짝 성장률 나왔을 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크게 후퇴했다는 게 너무 과잉 반응한 건가요? 시장이? 너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아니, 1차적으로 이제 시장은 무조건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 랠리가 있으니까 주식 투자자들 기준입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가도 올라가고 채권 가격도 올라가니까 윈윈 하니까 금리는 많이 내릴수록 좋다. 다다익선. 시장은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2022년 이후로 최근까지의 흐름은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 왔었고요.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주가가 늘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냉정해 보면 근데 지금 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미국 경기에 대한 해석이 지금 극각으로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금 소비 지표나 지금 현재 그 잘 나온다고 하는 게 또 소위 그 AI발 그런 고정 투자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세 보이는데 이거 약간 후행성 지표일 확률이 좀 있고 선행성 지표에 나타나는 경기 민감형 소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사실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뒤가 상당히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나마 덜 해야 된다, 2번, 3번 서로 싸우는 것도 사실은 이런 걸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경기가 꾸준히 좋아야지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 내년도에 기업 이익 증가가 반영되려면 경기가 꾸준히 좋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사실은 주식시장이 아까 그 연준이의 그 파월이 말한 대로 고평가됐을 때 상당히 뭐랄까 타격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는 금리 인하도 중요한데 금리 인하가 필요할 만큼 미국의 경기의 그 소위 그 건강도 수준이 어느 정도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10월 1일 날 미국의 정부 셧다운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정부 예. 폐쇄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밤에 뭐 만나갖고 이제 마지막 협상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번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정부가 폐쇄했다고 주가가 한 번도 사실은 빠져본 적 없습니다.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좀 걱정이 트럼프는 이참에 그 연방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가 보더라고요. 사실 일부러 셧다운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참에 안 그래도 그 소위 다찌를 이용해 갖고 해고하려다가 멈췄잖아요. 네. 이거를 빌미로 해서 그러니까 일시 폐쇄를 하면 원래는 돌아갔다가 되돌아오는 건데 잠시 멈췄다가 되돌아오는 건데 아예 못 돌아오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이번에는 혹시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죠,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트럼프 시대는 항상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장 우리가 10월 3일 날 봐야 될 고용 지표도 못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ADP 하나 갖고 이제 어찌 보면 판단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도 사실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단기적인 변동성이 하나는 정부 폐쇄의 그런 강도 뭐 이런 거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지난주 조정의 빌미가 됐던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3.8%, 그 전분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숫자가 잘 나왔다고 해서 저거를 미국 경제가 정말로 열심히 파이팅해서 저렇게 올랐구나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이상한 특이한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저렇게 올랐다는 느낌을 감추지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저렇게 나와도 오로지 신뢰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지가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성님. 예, 근데 저는 뭐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은 나쁜데 성장률은 좋다. 근데 이제 1분기하고 2분기를 합쳐서 보면은 그래도 한 2%가 조금 안 되게 성장률이 좀 나온다.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고용은 나쁜데도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지표가 잘못되었든 아니면 진짜 AI의 효과가 있든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 만약에 시장이 어떤 경기가 정말 심각하게 나쁘지가 않는 거라고 하면 계속 AI나 미국 증시에 대한 배팅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2번을 더 하든 하지 않든 뭐 오히려 이제 미국 경기가 나빠지는 게 고용이 없이도 충분히 저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그 이유는 결국은 AI니까 AI 쪽으로 조금 더 돈의 쏠림들이 좀 더 강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한번 보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이 정리되니까 주식시장에서 곧바로 외국인 매수세가 살아났고요. 증시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시장을 바꾸어 놓은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대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해외 기관들 하지 말래도 아마 투자할 겁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